자, 최근에 유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바닥을 찍은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수출 물량이 늘더라도 수출 금액은 줄어들게 되죠.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유 가격이 도입 가격에 대한 쪽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갖고 결국에는 원유 사다가 쓰는 그런 국가인데, 자, 유가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이거를 두고서 이제 경기가 이제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유가에 대한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뭐 조선주도, 그리고 화학주도, 정유주도, 그리고 또한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 전체에 대한 흔들림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김종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일단 뭐 바닥 징후가 나타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급한 하락 추세로 뭐 급하게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반등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유가 급락한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3대 유종이 모두 급락했는데 중요한 건 이 3대 유종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폭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학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웃긴 얘기죠. 가격이 급락했으면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고가 같이 늘어버리는 이런 굉장히 좀 우스운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런 결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수요 곡선이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 옆에 이제 그림은 지금 브렌트유와 하락에 재고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지금 개도국과 선진국의 전반적인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마치 이 금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에 대한 가격 그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과 공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가의 초과 공급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지금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 이란의 제재를 풀지 못했는데, 거의 뭐 이제 푸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았는데, 공화당이 합의하게 되면 이란이 이제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2위니까 이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초과 공급인데 추가적인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브렌트유의 그 선물 가격 움직임. 지금 5월 달에 올해 전망이 얼마였냐면, 또 내년 전망이 얼마였냐면 73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20달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 공급 과잉을 적어도 2016년까지는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인 반등은 이제는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그 나이맥스 시장에서 비상업적 포지션, 우리가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선물 쪽의 포지션들이 가격 하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의 규모가 과거의 이제 흐름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아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물 시장 쪽에서 비상업적,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그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이 유가가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쪽의 시장에 들어가서 뭐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뭐 픽스드 인컴 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수익률을 고정시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현재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하락 추세의 브레이크 정도는 걸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의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40불 밑으로 다시 또 한번 떨어질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40불 밑으로도 또 가능하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40불 밑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더 많이 빠지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나타났던 얘기 중에 뭐냐면은 미국 쪽 셰일가스 애들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리는 거는 맞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적자가 폭증을 해서 다시 지금 투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상관없을까요? 한계 기업들 넘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들 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벌어지고 있는 그 크레딧 이슈 중에 가장 빅 이슈는 지금 BBB급 채권과 AA 등급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BB 이하 등급의
투자 부적격 등급에 가까운 네. 그런 채권들은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금리 추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남부 쪽에 포진해 있는 남동부, 남서부 쪽에 포진해 있는 주요 셰일가스 기업들 중에 한계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넘어지고 릭스가 감소하니까 결국은 미국의 전체적인 생산량도 감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릭수는 급감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주요 3대 지역의 릭 하나당 산유량 추이가 네. 과거 대비해서 지금 4배 가까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에만 따르면 단순하게 릭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도 생산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넘어지는 이 한계 기업들을 그러면 다 버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대형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이 불황 기간에 영역을 더 넓혀놓고 다시 좋아지는 기간에 이익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적극적인 M&A 같은 쪽으로 나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벌처 펀드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들은 실제로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일부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현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중요한 건 이제 오펙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펙 쪽도 지금 생산량을 줄일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가가 38달러 치고 다시 급등했던 계기가 오펙이 모인다. 네. 베네수엘라 주도로 해서 이제 모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비오펙 국가도 참여해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감소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먹혀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석유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는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는 뭐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뭐 1, 2년 정도 버텨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선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가 오펙에 강력하게 이제 시그널을 보낼 거고 오펙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모여서 회의 한번 하면 그때부터 하락 추세 끝.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합의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펙 자체도 계속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국가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생산량을 줄여서 각국의 이제 합의를 이뤄서 유가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일단 내가 생산해서 빨리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야 현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좀 급한 국가들이 워낙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릭수가 줄어들고 있고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 타이트오일 생산량은 줄어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단기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럼 여전히 유가에 대한 쪽이 반등이 쉽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쪽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에서 이제 오히려 수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유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올라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쪽이었고 근데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유가가 또 반등할 때 보면 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죠? 뭐 폭등할 네네.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전제는 제가 보기엔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펙 국가, 비오펙 국가가 모여서 어느 정도 이제 쿼터를 제한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제 폭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폭등도 뭐 하루 이틀 정도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살펴봤고요. 그 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나요? 관련된 종목에 네. 대한 투자 전략. 종목들 투자 전략. 인데요. 뭐 우리나라 그쵸. 이제 뭐 석유화학주를 아니 포함해서 유가가 안 좋으면 네. 화학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잠재력,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포텐셜이 한 80 정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맥스까지 발휘하면 100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네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석유학주들이 지난 2008년 뭐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 거의 뭐 120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정말 과일국면까지 갔던 거고 지금 현재 100국면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90, 80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서 80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언젠간 금방 회복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학주들 같은 경우 저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의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치고 뭐 지하 3층, 지하 10층까지 파고 내려갈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유주들은 의외로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당 수익률 기준에 바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뭐 연기금 펀드가 되었든 뭐 배당주 펀드가 되었든 뭐 이런 펀드 쪽에서 분명히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빠졌다. PE 기준은 제가 보기엔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애널리스트도 유가에 대한 전망을 단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적 추정은 그 유가, 자신들이 추정한 유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실적 추정은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싹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PB는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PB 기준으로 절대 저점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저점에 들어간 그런 종목이라면 거기서는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리면서 하락 추세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들 종목을 사는 것은 밸류에이션 바닥에서 대신에 PB 기준으로 그다음에 또 반등의 한계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한계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은 전체 포트 내에서 한 20%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이제 만약에 9월 말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재에 대한 부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화학주가 일단 최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컬 업체들의 시멘트가 움직이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의 네, 성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갖다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네. 시멘트 생산량 1위거든요. 네. 근데 대만의 시멘트 기업들의 최근의 주가 동향 보시면 뭐 그렇게 네.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그 AIIB와 관련돼서 우리가 1대1로 관련돼서 이런 계획들의 실시 자체가 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붐업을 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성장 그리고 지금 중국의 1대1로 계획은 중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지 한국 기업들을 살리기 그렇죠. 위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돌아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오히려 좀 시스템 쪽에 있는 종목군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도 관련 시스템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오히려 기초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업력도 많이 다져놨고 실제로 시장 장악력도 많이 높여놨고 재고도 이미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분명히 수혜가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기대했던 2003년도, 2005년도에 누렸던 그러한 급한 수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그래서 이제 파는 것은 저는 반대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저는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역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 네. 예, 역시 화학. 그래도 롯데케미칼을 보게 되면 그나마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은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예쁜 게 롯데케미칼 아닙니까? 롯데케미칼, 그렇죠. 네. 효성 이런 쪽 같은 경우. 그죠? 효성은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이제 네네. 스판덱스나 스판덱스 이런 쪽이 있으니까. 수요가 다르니까 좀 다르고 저도 이제 롯데케미칼 하나 정도가 그래도 지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40만 원에서 또 깨져 내려올 때 엄청나게 또 빠르게 깨져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뭐 기술적 리바운딩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기관들이 또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고 배당도 어느 정도 주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 이제 파는 것은 이제 뭐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탄력적인 반등을 나타나기 위해선 이들 종목이 정말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 정도의 강도로 움직여줘야 기존의 매물들을 하나도 소화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어설프게 또 반등하다가 매물 맞고 떨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계속 저항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 종목을 투자할 만한 시기는 정말 못 붙잡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반등이 뭐 연일 나타난다면 그때는 오히려 가격을 불문하고 쫓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제가 보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이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유가가 그렇게 어렵다면 건설주도 재미없을 거고 조선주도 재미없을 거고 화학주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 역시 특수화학 쪽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소재 산업 중에서 일부 이제 그 틈새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유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